어찌됐든 이렇게 데미안 윌리엄스 선수가 쐐기 터치다운을 박으면서 54회 슈퍼볼은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 마지막에 나이너스 팬분들로서는 후반전 이 카일 셰나한 감독의 경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51회 슈퍼볼 때도 계속된 이 패스 플레이로 인해서 경기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정말 28대 3의 말도 안 되는 그 역전을 당한 카일 셰나한, 그때 당시에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는데, 자,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명재 선배랑 한명재 캐스터랑 이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재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게 셰나한의 좀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뭔가 한계를 보이고 마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경기를 내주고 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결국 카일 셰나한이 여기까지는 잘 끌고 왔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어쨌든 카일 셰나한이 남긴 인상은 뭐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가 창창하지만 좀 타임 매니지먼트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슈퍼볼 50일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때는 물론 감독은 아니었지만 플레이 콜링을 하면서 팀의 공격을 운영을 했었고 이날은 어쨌든 감독으로서 직접 이제 진두지휘했었는데 타임 매니지먼트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경기를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시츄에이셔널 풋볼이 안 된다.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시츄에이셔널 풋볼이 약하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말해서, 냉정하게 말해서 감독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사실 풋볼에서는. 왜냐하면 뭐 야구나 이런 것처럼 뭐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풋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게임 클락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시간에 쫓겨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것이 일단은 시간적 제약을 받으면서 쫓기면서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제 제이슨 게럿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뭐 그분은 감독을 10년이나 한 분인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데 셰너에는 아직은 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으로서 모든 감독들에게 제일 큰 과제는 이 상황에 맞는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근데 이거를 셰너인만이 아니라 이런 거는 사실 여러 감독들이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경기 전에 시나리오 분석을 여러 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와서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플레이 콜을 한다라는 게 거의 프로그래밍화 돼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제한된 시간에 감독들이 아무리 명감독이라고 하더라도 더군다나 얼마나 떨리는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이런 큰 경기에서 그럴 때는 그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될 수도 있다. 얼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정규 시즌 때는 쉽지가 않아요. 한 주 한 주 경기를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슈퍼볼은 2주가 주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미리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왔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다? 빌 벨리체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리체이에게 2주간의 시간이 주어지면 벨리체이는 모든 걸 다 분석해와서 준비를 해놓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셰너인이나 다른 감독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셰너인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감독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뭐 시츄에이셔널 풋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 계속 어쨌든 여러 번 비난을 받은 게 타임 매니지먼트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타임 매니지먼트로 계속 그동안 비난받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앤드 리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앤드 리드가 타임 매니지먼트 비난을 받는 감독을 꺾고 본인은 그 이슈를 극복해내고 우승을 했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앤드 리드 감독이 기존에 새가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슴이라는 어떤 이제 왕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대관식 아니었나. 나의 머리에서 이렇게 딱 빼가지고 왕관 넘겨주고 자기는 아름답게 딱 우승 트로피를 갖고 그러니까 안 좋은 타이틀을 넘겨주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걸 가져갔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앤디 리드 감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프리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NFL 역대 최다승 6위다. 감독 중에서. 그런데 우승해보지 못한 감독 중에서는 최다승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해당이 없어요. 그냥 이제는 역대 최다승 6위인 감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객관적으로 좀 앤디를 보자 그러면 일단 기록부터 보면 역대 최다승 6위 222승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슈퍼볼도 2회나 진출했다. 그것도 두 팀을 데리고 두 팀을 이끌고 슈퍼볼에 갔던 감독이고 슈퍼볼도 한 번 우승을 했고 네. 챔피언십 게임에도 7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지구 우승을 10번이나 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갑자기 이력서가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죠. 슈퍼볼 하나만 더 생겼을 뿐인데. 그렇죠. 활용정점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분을 좀 보자 그러면 앤디 리드가 지금 NFL의 뭐 여러 명의 공격형의 감독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혁신적인 공격의 대가로 뽑히거든요. 네. 이제 그 저번에 이제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앤디 리드는 80년대 49ers 그 웨스트 코스트에서 공격을 배웠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공했던 그 공격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걸 접목시키거든요. 네. 대학 풋볼 가지고 그쵸. 오고 막.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말하는 뭐 스프레드 오펜스, RPO 이런 것을 다 접목시켜서 새로운 걸 자꾸 트라이 한다. 네. 그게 상당히 그 어쨌든 인상적인 거고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쿼터백을 자기가 직접 뽑아서 그 플레이를 완성해서 이제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식을 했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경기 진짜 하나뿐인데 어떻게 보면 한 경기인데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앤디 리드는 이제 명예의 전당이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 현지 언론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 세대 감독 중에서 벨리책에 이어서 두 번째다. 근데 그거는 조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같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순간에 너무 몰입해서 그 순간에 그 감정에 못 이겨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훌륭한 감독인 건 맞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명예 전당도 거의 확실시 되는데 벨리책을 빼고 최고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현 시점에는 좀 약간 그 칩스 뽕이 다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 위대한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홈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 지금 이제 3년 차긴 하죠. 3년 차인데 실질적인 2년 차.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전으로 뛴 게 2년 차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봐볼까 싶어요. 그냥 2년 차라고 전제를 하고 물론 실질적으로는 3년이지만 네. 주전으로 뛴 지 2년 차잖아요. 근데 주전으로 뛴 첫 해에 5,000야드 이상 패싱에 50 터치다운. 그러면서 리그 MVP. 네. 최연소 MVP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차에 주전 2년 차에 슈퍼볼 우승. 그리고 슈퍼볼 MVP. 그리고 최연소 슈퍼볼 쿼터백 MVP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있었나라는 걸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댄 마리노. 댄 마리노가 사실 이제 83년에 드래프트돼서 84년 2년 차에 사실 1년 차부터 주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차에 각종 개인 기록을 다 깼어요. 뭐 1년 단일 시즌 최다 야드, 최다 패싱 터치다운 이런 기록 다 깼고 시즌 MVP가 됐고 슈퍼볼까지 갔어요. 네. 근데 준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끝쳤어요. 2년 차에. 그다음에 탐 브레이디, 그다음에 빅벤 로슬리스버거 두 선수 다 2년 차에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개인 기록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록도 최상급이고 네. MVP에 슈퍼볼 우승에 슈퍼볼 MVP 이거를 2, 3년 안에 다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었다. 없는 것 같다. 뭐 일단 정식으로 기록은 NFL MVP와 슈퍼볼 우승을 다 차지한 최연소 선수. 그래서 24세 138일 만에 이걸 이뤄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리그 전체를 장악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연소 이 슈퍼볼 우승 쿼터백만 놓고 봐도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빅벤이 1위, 그다음에 이제 패트릭 마홈스가 이제 생일 때문에 며칠 차이로 이제 2위가 됐는데 그것만 놓고 봐도 사실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댄 마리노는 개인 기록들, 근데 우승은 못했고, 그다음에 브레이디와 로슬리스버거는 우승, 근데 개인 기록은 좀 그랬었는데 그다. 이거를 다 가진 사람이 이제 마홈스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선수 앞으로 얼마나 더 할까? 이게 더 기대되는 선수인 거죠. 네. 그래서 칩스 팬들은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될 것 같고 올 시즌 칩스를 잠깐 좀 보면 네. 이런 것 같아요. 시즌 후반부의 칩스를 잠깐 보면 마홈스가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부상 당한 후에 복귀한 첫 경기에서 이제 타이탄스한테 패했었는데 그 후로 지금 전승이거든요. 그렇죠. 전승으로 이제 우승까지 갔고 조금 이렇게 그 후반부를 잠깐 좀 보면 사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가 17주차 마지막 경기에 마이애미한테 지면서 네. 어부지리로 칩스가 2번 시드로 바이위크를 얻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플레이오프에 가서 2번 시드인데
디비저널 라운드, 그러니까 1번 시드와 2번 시드가 경기를 한 첫 번째 경기에서 1번 시드인 레이븐스가 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칩스가 가져가서 AFC 챔피언십 경기를 홈에서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슈퍼볼까지 가서 플레이오프 3경기 연속 두 자리 차 점수 차를 극복하고 우승한 팀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AFL을 창설하고 네. AFL과 NFL의 통합을 이뤄냈던 구단주가 만든 팀. 이 팀이 NFL 100번째 시즌에서 네. 50년 만에 우승을 이뤄냈다. 이 모든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 칩스가 우승을 할 운명이 아니었나. 그 우주의 기운이 몰렸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칼리지 풋볼 얘기할 때 올해 이제 LSU가 약간 좀 그런 기운이 몰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올 시즌 프로에서는 칩스가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서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네. 그런 시즌이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일단 뭐 선수들 개인 좀 스탯과 어떤 퍼포먼스들에 그쵸.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지난주 저희가 프리뷰 때 시작을 할 때 얘기를 했던 선수가 이제 데미언 윌리엄스였거든요. 데미언 윌리엄스가 이 시즌 중에 이 화려한 패싱에 가려져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아서 그렇지 나쁜 러싱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17번의 캐리로 104야드 그리고 터치다운 하나 기록하면서 평균 6.1야드를 뛰었어요.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수가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는 제 몫을 해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포텐셜은 있는 선수였다. 그런데 그 포텐셜이 뭐 정규 시즌보다 더 큰 무대에서 이제 최고의 무대에서 그 포텐셜이 폭발했다.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스탯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레이로 잠깐 돌아가고 싶은데 칩스가 계속 이렇게 뒤지다가 이 모든 게 출발됐던 그 도화선이 됐던 그 플레이 20대 10으로 뒤지고 있으면서 서든 패스팅 플레이 네. 그게 사실 그 하나의 플레이가 모든 걸 다 이끌어냈 44야드 출발점이 됐잖아요. 네. 그 플레이를 출발로 해서 사실 마홈스도 그때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고 타이릭 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미 와킨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데이미언 윌리엄스까지 정말 다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이 게임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자 그러면 좀 약간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저번에 이제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구로 치면 정말 너무 강한 투수를 만나서 이 팀이 계속 봉쇄를 당하다가 실투 하나에 그걸 놓치지 않고 홈런을 치면서 이 득점이 이렇게 계속 쭉 열렸다. 또 좀 다른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예전에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어리셔서 그걸 못 보실 수도 네. 있는데 옛날 얘기 하시려고요? 알리가 네. 조지 포먼을 이겼던 경기 아세요? 어,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을 이길 때 몇 년도였나요? 그게 78년, 77년 뭐 이 정도 70년대 말입니다. 근데 그 정도면 저 아버지 쪽에도 없을 때예요. 근데 저도 그걸 라이브로 본 건 아닌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뒤늦게 본 거지만 이때 경기가 어떻게 됐냐면 한 9라운드 정도까지 포먼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경기를 보면 무하마드 알리는 계속 로프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방어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포먼의 힘이 빠진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 몰아쳐서 주먹 몇 방으로 KO 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런 거죠. 4쿼터까지는 칩스가 계속 상대 수비에 강한 수비에 압박돼 있다가 하나의 플레이로 이렇게 모든 걸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쭉 역전승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그 칩스의 승리를 표현하자 그러면 4쿼터까지 묶여 있던 알리 같이 이렇게 칩스가 이렇게 웅크려져 있다가 4쿼터 중반 이후에 네. 하나의 플레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쐈다. 이렇게 좀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이제 4쿼터 중반 이후에 이 세컨더리들이 약간 그로기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패스가 계속 뚫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멘탈적인 타격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날 경기 내내 너무 많은 이 빠른 선수들을 커버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신체적으로도 데미지가 쌓인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줬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전 오브 줌 네. 이게 당한 거죠 이제. 그래서 4쿼터 중반부터는 뭐 이렇게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이 뭐 이게 몰아치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에 미콜 하드먼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입으면서 많은 이 스냅을 받지는 않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미콜 하드먼을 제외한 타이릭 힐 그리고 세미 와킨스 선수가 각각 이제 105야드 그리고 98야드를 기록하면서 100야드 가까운 이제 활약을 또 해줬고 결국 이제 뭐 러싱도 잘 됐고 패싱도 마지막엔 잘 되면서 결국은 말씀해주셨던 대로 막판에 대폭발하는 다 잘 됐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비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수비에서는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는 이제 바시오드 브릴랜드, 그리고 이제 라인 쪽에서는 이제 크리스 존스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그냥 수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쿼터 중반 이후에는 스티브 스팩놀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계속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비를 일단 최대한 이제 라인업 스크리미지 주변에 많이 모아놔서 상대편이 볼 때는 이게 패스 러시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러싱 레인도 많이 차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중의 효과를 가져갔고 그 4쿼터 중반에 이후부터의 그 기록을 좀 보면 가러플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번의 드랍백 중에서 8번이나 프레셔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패스 상황을 좀 보면 11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겨우 3개 성공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색 당하고 인터셉트 당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4번의 포지션에서 49ers가 고작 49야드 전진 그리고 그 4 드라이브를 하는데 시간이 5분 41초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결국 그 말은 그만큼 패싱의 의존도가 높았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카이 샤이난 감독이 왜 이렇게 계속 패싱에 의존을 했냐, 뭐 결국 그 부분이 타임 매니지먼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부분에서 뭐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비슷하지만 근소하게 이제 칩스가 우위인 그런 이제 스탯들이 많았는데, 또 하나 이제 타이트엔드 경쟁이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 트래비스 켈시가 실질적인 판정승을 가져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탯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터치다운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터치다운을 이끌어내는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도 이끌어냈고 어쨌든 켈시가 이날은 뭐 팀 승리에 좀 더 공헌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재밌는 거 하나는 그 이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 소개할 때 키틀이 이제 워낙 레슬링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피플스 타이트엔드. 그렇게 하고 이제 소개를 받고 나왔는데 이 경기 후에 이제 우승한 후에 캔자스시티 칩스 이제 퍼레이드하는 거 보셨어요? 켈시가 네. 챔피언 벨트를 메고 나와가지고 우승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레슬링에서 차관에서 챔피언 벨트를 메고 나와서 이렇게 우승을 자랑했는데 뭐 어쨌든 그 두 타이랜드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칩스 구단에서도 그 퍼레이드에서 이제 관중들에게 켈시를 소개할 때 NFL 최고의 타이랜드 트래비스 켈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챔피언 벨트라고 나서 자랑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뭐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위너 그렇죠. 텍스 어리잖아요. 그렇죠. 뭐 최고의 타이틀도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타이트엔드 대결에서도 트래비스 켈시가 이제 판정승을 가져가면서 뭐 대부분의 이제 스탯, 그리고 이제 뭐 그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칩스가 조금 앞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너스가 좀 앞섰던 부분이라면 어디를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나이너스는 사실 이제 막판에 리드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로 치면 9회 말에서 블론 세이브한 것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잠시 좀 보면 두 번째 인터셉트를 하고 공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10점 차의 리드를 잡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49ers뿐만이 아니라 이제 풋볼에서 많이 쓰는 격언, 굿 디펜스, 그다음에 굿 러닝 게임이 뭐 승리의 뭐 원동력이다, 이런 말 많이 그렇죠. 여러 번 했었잖아요. 딱 저희가 맞는 이제 마무리 투수에 비교를 하기도 그렇죠. 했고요. 딱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쿼터 이제 후반으로 가는 상황이고 리드도 10점 차 가지고 투 포세이션 리드고 그렇죠. 또 얼마나 수비도 강한 팀입니까? 그리고 이제 러싱도 잘하는 팀인데, 그래서 본인들이 했던 경기 모습대로만 했었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제 위닝 포뮬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역전패를 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블론 세이브라고 비교를 하는데 정말 그게 너무 이제 뼈아픈 패배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 그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49ers의 디펜시브 라인은 정말 좋았고 그 칩스가 가진 다양한 그 공격에서의 웨펀들을 사실 이제 그 존 커버리지와 맨 커버리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잘 막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타이릭 힐이나 세미 와킨스 같은 이 빠른 리시버들을 다 이렇게 숏 패스, 언더니스 공격으로 잘 막아서 패스 러시도 잘하고 그 패스 리셉션도 상당히 피해를 최소화했었다. 그게 상당히 잘 됐었고 네. 또 러싱 공격은 어느 정도 해주면서 플레이 액션 패스와 균형을 잘 이뤘었다라는 것은 49ers가 원하는 경기 페이스로 잘 끌고 갔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좀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다. 결국은 쿼터백 역량 때문에 승패가 갈렸다, 이런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날 경기가 열렸던 곳이 마이애미잖아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아까 이제 광고를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미 가로폴로의 팀 대선배 2명, 조 몬타나는 슈퍼볼 23에서 사실 비슷한 상황이죠. 신시내티 벵걸스를 상대로 해서 그때 4쿼터 막판에 뒤진 상황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냈었거든요. 같은 경기장에서. 네. 또 그 스티브 영도 역전승은 아니지만 같은 이 마이애미 이 경기장에서 샌디에고 차저스를 상대로 대승을 이끌어내면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경기장에서 한참 후배인 지미 가로폴로는 그 선배들의 그 전철을 밟지 못하고 네. 그 우승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가로폴로에 대한 이제 처음 이 나이너스의 기대치만큼은 현재까지는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데려왔을 때 이 선수가 이제 6경기 연속 전승을 하면서 대형 계약을 안겨줬잖아요, 나이너스가. 그렇죠. 당시로서는 NFL 최고 금액의 연봉을 안겨줬죠. 네. 근데 결국 돌이켜 보면 이 대형 계약을 안겨준 것에 비하면 이 선수가 현재까지 보여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어쨌든 팀 성적이 지금까지 좋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네. 결정적인 그 고비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이 역시 이제 쿼터백의 그 역량에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사실 이제 뭐 수비도 좋고 러싱도 좋고 다 좋았지만 쿼터백이 이제 승리를 이끌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반대편 쿼터백은 해줬는데 이쪽 쿼터백은 그걸 못 해줬다라는 게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약간 좀 캐리할 수 있는 쿼터백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 좀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컬 커슨스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싱 공격이 잘 되면 네. 이 선수도 잘하고 근데 러싱 공격이 차단이 되거나 패싱으로 공격을 풀어가야 될 상황이 되면 혼자 그걸 하는데 좀 버거워하더라.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친다면 어쨌든 지금 이 선수의 계약이 굉장히 그 크고 아름다운 계약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대체할 정말 몸값이 조금 덜 비싼 좋은 쿼터백을 잘 뽑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 팀도 좀 길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쿼터백 교체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당장에 교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이제 이 선수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 만료될 때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쿼터백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지션인 오펜시브 라인도 그렇고 기존에 좋은 선수가 있더라도 계속 드래프트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좋은 선수를 쌓아놔야 되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폴로의 계약이 좀 이렇게 끝날 때가 가까워오면 드래프트에서 좋은 선수를 좀 챙겨놓을 필요는 있다. 네. 이건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로폴로에 대한 얘기가 좀 나눠봤는데 혹시나 더 짚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일단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작년 슈퍼볼도 그렇고 올해 슈퍼볼도 그렇고 보면 양 팀의 감독 대결이 되게 재밌어요. 작년에는 맥베이 대 벨리책, 올해는 셰너헨 대 앤디 리드였죠. 그러니까 네. 조금 연배가 있는 조금 경험이 있는 감독 대 상당히 젊은 감독들의 대결이었거든요. 근데 2년 연속 좀 베테랑 감독이 승리를 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전 재밌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규 시즌 내내, 그다음에 슈퍼볼 가기 전까지 플레이오프 내내 사실 이 젊은 감독들이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NFL이 점점 이 두 감독의 성공에 따라서 젊은 감독들이 계속 이제 유행을 타고 이제 점점 대세가 되고 있는데, 젊은 감독들의 이제 대표 주자격인 맥페이와 셰너인 이 두 명의 감독이 둘 다 작년과 올해 슈퍼볼에서 베테랑 감독에게 패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성과는 내고 있지만 마지막 고비, 그 우승의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슈퍼볼이라는 거는 최강 팀들이 대결하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리그가 정말 이제 팽팽하게 균형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블로우아웃,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경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슈퍼볼은 상당히 이제 강팀들 간에 팽팽한 대결이 펼쳐진다고 봤을 때 이 대결에서 사실 미식축구만큼 감독의 영향력이 큰 종목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막판의 고비를 넘어주는 역할을 사실 쿼터백이 해주고 네. 또 그 역할을 감독이 해줘야 되는데 이 팽팽한 승부에서 젊은 감독들이 마지막에 얼어버리더라. 그래서 이거를 넘으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위기 대응 능력, 시츄에이셔널 풋볼, 그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젊은 감독들이 그거를 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셰너헨, 그다음에 맥페이 분명히 좋은 감독들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감독들이 앞으로 계속 더 잘하고 이 마지막 고비를 넘으려면 조금 더 진화해야 된다. 조금 더 경험이 쌓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을 보면 야구에서는 물론 이제 좀 논란의 이슈가 있지만 알렉스 코라 감독, 그다음에 뭐 EPL에서의 펩 과르디올라, 그다음에 농구에서도 보면 그 타이론 루 같은 젊은 감독들이 다른 종목에서는 이제 대세를 넘어서 우승까지 다 했거든요. 코라는 좀 이슈가 안 있죠. 됩니다. 아니 그쵸. 코라가 주도해서 그 어쨌든 치트를 했기 때문에 코라의 이름은 빼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보면 다른 종목들에서는 젊은 감독들이 일찍 조금 더 자리를 잡아서 우승까지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풋볼은 젊은 감독들의 그 역할의 비중이 좀 더 크다. 그런데 그 비중이 큰 데서 이제 마지막 그 고비를 넘어주는 역할도 감독들이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들을 앞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게 점점 대세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올 시즌에도 보면 맷 라플로어 같은 감독도 팀을 맡아서 1년 차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클리프 킹스베리 이 감독도 첫 해에 어쨌든 많은 승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 팀의 승수를 더 많이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젊은 감독들이 상당히 좀 능력이 있는 건 맞다. 네. 인정할 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갔는데 아직까지 그 마지막 스텝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보면 케빈 스테판스키라는 또 한 명의 젊은 감독이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명의 젊은 감독들이 있는데 과연 누가 그 젊은 네. 감독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정상에 오를지도 관심거리다.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새로운 감독들은 더 고여야 되고 고인 감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작년 그리고 올해였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이렇게 감독들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 이제 슈퍼볼도 다 끝났으니까 이 두 팀의 향후 오프 시즌 전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49ers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내년 시즌을 보면 스케줄이 원래는 좀 어려워져야 돼요. 왜 네. 그러냐면 전년도 시즌에 4승 12패를 하면서 지구 3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해였던 이번 시즌에 3위 스케줄을 가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웠는데 네. 이제 올 시즌에 지구 1위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 시즌, 그러니까 2020년 시즌에는 1위 스케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렇기 각 때문에 지구 우승팀들이랑 계속 그렇죠.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다음에 AFC에 상대하는 조도 보면 이번 시즌에는 부상이 많았던 AFC 놀스를 상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빅벤이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팀이 정상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뭐 신시내티나 클리블랜드 같이 좀 이렇게 좀 라커룸에 문제가 있었던 이런 팀들을 상대하면서 상대적으로 AFC 상대편들이 좀 쉬웠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AFC 이스트를 상대하게 됩니다. 근데 평소 같은 AFC 이스트가 아니라 뉴잉글랜드에다가 이제는 버플로 빌스가 강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애미나 뉴욕 제츠도 조금씩 이제 팀 리빌딩을 하면서 분명히 올해보다는 좋을 것 같다. 만만한 상대는 일단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AFC 상대방을 보면 이번 시즌보다 조금 어려운 팀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렇죠. 근데 마이애미는 또 이 드래프트 픽 부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호재는 뭐냐면 내년에 상대하는 NFC의 지구가 NFC 이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 가장 좀 약체였던 NFC 이스트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상쇄된다고 봤을 때 내년도 스케줄이 크게 이렇게 또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그건 또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봅니다. 그러면 난이도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 정도가 되겠군요. 네,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 시즌의 과제를 좀 보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그 49ers가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 레프트 태클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전이었던 조 스테일리 이 선수가 네. 올해도 이제 부상으로 좀 여러 경기를 못 뛰었었고 부상이 회복돼서 이제 시즌 후반에 다시 뛰기도 했고 슈퍼볼에도 뛰었지만 슈퍼볼에도 약간 이렇게 좀 부상기가 있어서 계속 좀 들락날락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프트 태클 포지션을 이제 세대 교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이 선수가 나이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걸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7년 전에 준우승할 때도 레프트 태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뛴 기간이 꽤 길고 그렇죠. 이제 한 3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9ers 입장에서는 부상도 많고 하니까 네. 레프트 태클을 드래프트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슬픈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와이드 리시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사실 올 시즌에 이제 뭐 단테이 페티스라든지 마키스 구드윈 이런 선수들이 좀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하나같이 다 전년만 못한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고 부상도 많았고 음. 그래서 이제 시즌 중반에 데려온 선수가 임매뉴얼 샌더스였는데 이 선수도 나이가 많고요. 네. 기대만큼 못해줬다. 근데 다행인 거는 디보 세뮤얼이라는 좋은 선수를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래도 디보 세미올론 약하죠. 한 명으로는 약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자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리시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 수비를 보면 뭐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큰 구멍은 없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세이프티 지미 워드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재계약할지 말지 이런 걸 한번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나이너스의 오프시즌 과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슈퍼볼 우승팀 칩스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뭐 사실 우승한 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구멍이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칩스의 오프 시즌의 가장 큰 과제는 마홈스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17년에 드래프트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로 이제 3년 차를 마친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루키 콘트랙트가 3년째 풀 시즌을 다 뛰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재협상이 가능해요. 네. 그 말은 이제 장기 계약 협상 대상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에서는 마홈스도 원할 거고 팀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재계약을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연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또 쿼터백의 그 몸값은 또 계속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즌에 더 올라가기 전에 마홈스하고 재계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칩스의 우승팀이지만 오프 시즌에서 과제는 첫 번째로 일단 마홈스의 재계약 문제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연평균 4천만 불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현재 그 최고액 연봉을 받는 쿼터백은 러셀 윌슨이거든요. 이제 윌슨이 연평균 3,500만 불을 받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넘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넘을 것 같고 어디까지 넘을 거냐가 문제인데 4천만 불을 찍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홈스한테는 지금 뭘 줘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칩스 입장에서는 마홈스가 달라는 대로 주고 그냥 묶어놔라. 사실 셀러리 캡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네. 셀러리 캡을 조정하고 여기서 피해 나가는 방법들은 또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네. 코너스톤인 마홈스는 불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음. 잘 묶어놔라. 그게 일단 첫 번째 과제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왕조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건 탐 브레이디의 와이프가 지젤 번천이어서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까지 이제 탐 브레이디가 받았던 연봉을 보면 탐 브레이디의 명성과는 다르게 연봉이 굉장히 적어요. 그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 그 연봉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적었을 몇 시즌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칩스한테는 그거는 옵션이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칩스가 생각하는 옵션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패트릭 마홈스가 정말로 여러 개의 반지를 더 갖고 싶다면 이런 얘기죠. 근데 패트릭 마홈스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본인도 본인 걸 챙겨놓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재계약에서는 그건 아마 좀 어려울 거고요. 네. 아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간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제 팀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은 이제 루키 콘트랙트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첫 번째 잭팟을 터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걸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 풋볼 선수들이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부상의 리스크는 항상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디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패트릭 마홈스도 뭐 아무리 착하고 뭐 이타적이고 하더라도 본인도 오래 느꼈잖아요. 아, 그럼요. 부상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건 잡아야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홈스보다는 이제 마홈스가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한다 그러면 샐러리 캡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세미 와킨스가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기존에 세미 와킨스 연봉이 상당히 세기도 하고 네. 이제 뭐 타이리 킬이라든지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아마도 세미 와킨스가 거기서 이제 풀리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서 세미 와킨스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제 슈퍼볼 전에 농담일 수도 있지만 내년엔 그냥 한 해 쉴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느끼는 거죠. 본인의 연봉이 샐러리 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패트릭 마홈스에 대해서 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돌아가는 차례를 보면 본인이 위험하겠다는 걸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세미 와킨스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칩스 입장에서 오래 경험한 게 뭐냐면 미콜 하드맨이라는 좋은 신인을 뽑아서 이미 재미를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선수를 계속 데리고 있느니 하드맨 같은 신인을 또 뽑아도 되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타이리 킬이라는 넘버원 리시버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선수들로 넘버 2, 넘버 3를 채워도 된다. 켈시도 있고 네. 좋은 웨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칩스의 이제 과제고 또 하나 이제 수비로 넘어가서 보면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다뤘던 크리스 존스.
크리스 존스 이제 올해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거든요. FA가 되죠. 제 생각에는 수비에서 최고 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카우보이스가 노릴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희망을 좀 걸고 있는데 크리스 존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거를 이제 슈퍼볼에서도 입증을 해줬지만 뭐 작년에도 보면 색을 15개 반, 올해도 보면 9개인가 했는데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패스러시를 잘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크리스 존스가 있고 없고가 이 치프스의 취약한 런 디펜스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펜시브 라인에서의 핵심은 물론 이제 프랭크 클라크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더 있긴 하지만 크리스 존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선수를 어쨌든 이 프리 에이전시에서 잘 묶어두는 게 과제일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칩스는 고질적으로 런 디펜스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크리스 존스 옆에 좀 덩치가 큰 소위 말하는 이제 런 스터핑 디펜시브 태클이 필요합니다. 그런 선수를 한번 확보하면 좋겠고 뒤에서 받쳐주는 라인베커들이 너무 평범하거든요. 그렇죠. 앤터니 히친스라든지 뭐 데이미언 윌슨 이 선수들이 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좀 플레이메이킹 라인베커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오프 시즌에 보강해야 될 부분, 이 또 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이제 슈퍼볼 54에 대한 리뷰까지 다 마쳤습니다.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한 시즌이었는데요. 어쨌든 한 시즌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시즌 왔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7월 말부터 시작했었나요? 8월부터 시작했어요. 8월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7, 8월 뭐 그때 좀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사실 이제 뭐 시즌 후반부 사실 생각도 안 했고요.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열심히 한 결과 슈퍼볼 프리뷰까지, 리뷰까지 다 마쳤습니다. 한 시즌이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이 NFL인 100번째 시즌이기도 했고 저희는 또 첫 번째 시즌이라 뭐 NFL에도 저희에게도 좀 굉장히 좀 특별한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지만 위원의 한 시즌 소회를 좀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게 어쨌든 쉬운 과제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돌아보고 나니 한 시즌 이렇게 했다라는 게 또 이제 좀 보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보니까 이제 기사도 났더라고요. 네이버에. 근데 이제 무슨 내용의 기사였냐면 지상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데 한국에서는 보지를 못했다라는 기사가 네이버에 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MBC 측에서 이제 그 관계자 한 분이 인터뷰한 것도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네 맞아요. 정리하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 이진만 의원이 사실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슈퍼볼. 네, 굉장히 이진만 의원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 현지 이 중계권 이제 판매 사업자와 직접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슈퍼볼 중계권을 좀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이제 현지 중계권 판매자의 이제 판매 회사의 입장이 우리는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슈퍼볼을 모두 함께 팔지 않으면 한 경기만 따로 팔진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다라는 이제 답변을 보내와서 저희가 재차 다시 연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알아봤지만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진만 의원이 굉장히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니 고생이라고 할 건 없고요.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그동안 저희 이제 뭐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여러 번 남겨주셨어요. 혹시 뭐 올 시즌에는 중계 안 하냐, 맞아요. 슈퍼볼이라도 중계 안 해주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사실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도 좀 어렵고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저희끼리 이제 은근히 바랬던 거는 우리가 슈퍼볼이라도 중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중계권을 좀 확보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NFL과 저희가 이제 컨택 포인트가 있는 NFL 관계자와 NFL 그 판권 대행사, 판권 판매 대행사 양측 채널을 다 컨택을 해봤죠. 했는데 NFL에서의 입장은 뭐 어제 이제 기사도 나갔으니까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건데 NFL의 방침은 슈퍼볼만 따로 팔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과 슈퍼볼을 패키지로 중계권을 팔기 때문에 중계를 너희가 정규 시즌에 하지 않았는데 슈퍼볼만은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 그냥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습니다. NFL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과제가
글로벌화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뭐 NFL 유럽이나 리그도 운영을 했었고 네. 중국이나 인도에서 지금 리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제 유럽에 가서도 매년 4경기씩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내셔널 게임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화의 일환인 거죠. 이제 멕시코까지도 가고 이제 그런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NFL이 진정으로 글로벌화를 노린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NFL이 다른 시장들의 다른 나라들의 이제 중계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뭐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시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NFL 입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제 3시장들의 판권을 판매에 있어서 정규리그 게임과 슈퍼볼을 뭐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NFL의 인지도를 쌓고 인기를 쌓고 하는 방법은 사실은 가장 화려한 게임 슈퍼볼을 먼저 팬들에게 오픈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팬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시즌까지 이렇게 관심과 판매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게임 패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이제 뭐 게임 패스가 이번에 잘 안 됐다.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게임 패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NFL이 진정으로 세계화하고 글로벌화 하려고 그러면 미국 밖의 시장에 대해서는 게임 패스는 무료로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게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볼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죠. 뭐 1년에 3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사실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NFL이 진짜 타 시장으로 타 국가로 NFL을 파급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게임을 무료로 노출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NFL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하는 거고 이게 풋볼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하는 거고 NFL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다라는 거를 자꾸 보여주고 최소한 게임 패스를 미국 밖의 시장에는 1, 2년씩이라도 트라이얼 피리어드를 줘서 최대한 많은 유저들이 많은 게임을 보고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1, 2년 뭐 트라이얼 피리어드 이후에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돌아서는 전 이런 방식이 사실상 좀 더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맞는 게 아닌가 괜찮을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리그 차원에서도 더 많은 수익 창출의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NFL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를 먼저 보면 NFL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작은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말씀드린 것들을 사실 이제 고려할 대상도 아닌 거고 사실 그 외에 이제 다른 시장, 큰 시장에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는 좀 너무 근시안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비즈니스 마인드를 조금 더 달리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콜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콜라를 팔기 위해선 콜라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NFL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진만 위원의 한 시즌 소회를 좀 들어봤고요. 사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로 이제 저희 팟빵이나 유튜브 쪽에 이제 남기시는 댓글이 이렇게 길게 한 시즌을 다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했었는데 끝까지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제 그런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죄송한데 저는 끝까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이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류재경 PD와 이진만 위원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시즌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고요. 멀리 가려면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진만 위원도 마찬가지고 류재경 PD도 사실 이제 보이지는 않는 데서 일을 하지만 남아서 혼자 편집을 하고 그걸 이제 올리면서 또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류재경 PD도 정말 애를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좀 시청자분들께 좀 알아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이제 시즌 중반쯤에 저희가 이제 감사의 글을 올렸을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진만 위원과 이제 류재경 PD가 이제 잘 만들어주는 판 위에서 저는 이제 잘 이제 탑승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임승차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겸손 모드로 이렇게 또 저는 딱 그 버스 카드 찍는 느낌이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버스 카드 정도 찍고 이제 타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한 시즌을 해왔는데 좀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한 시즌 뭔가 꾸준히 해왔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 시즌 끝나고 나니까 좀 감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한 시즌을 다 했다는 것이 감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뿌듯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시즌 끝났기 때문에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 좀 심심하지 않으시게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사실 한 시즌 동안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고 뭐 좀 아쉬운 점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널리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First and 26 대망의 54회 슈퍼볼 리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